영하 30도 두만강 얼음 위, 한 여성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울렸고 얼음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던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양 최고 엘리트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가 왜 갓난아기를 안고 얼음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15년 평양, 그것도 평양에서도 가장 좋다는 만수대지구 특급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평양 호적을 받는다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당 간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장이셨고 어머니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이셨습니다. 오빠는 호위사령부, 그러니까 김정은 원수님을 직접 경호하는 부대에서 대좌까지 올랐습니다. 남동생은 당 행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그야말로 북한 최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저는 그런 집안의 둘째였습니다. 그 해 봄이었습니다. 제가 18살 되던 해 아버지가 퇴근하시더니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이 아니라 뭔가 기쁜 듯한 얼굴이셨어요. 미선아,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기쁨조 후보로 선발됐단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아버지 얼굴에서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 지도자 동지를 모시게 됐구나.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그때는 저도 기뻤습니다. 북한에서 기쁨조에 선발된다는 건 보통 집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학교 친구들도 부러워했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정작 선발 과정이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2015년 4월 어느 날 저는 평양 시내 한 비밀 건물로 불려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18에서 20살 사이 당 간부나 군 고위층 자녀들이었습니다. 옷을 다 벗으시오. 중년 여자 보위부원의 차갑고 명령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몸에 상처가 있는지, 점이나 흉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빨리 벗으시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25명의 소녀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원들 앞에서 거부한다는 건 그 자리에서 탈락을 의미했고, 탈락은 곧 우리 가문의 치욕을 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25명의 소녀들이 알몸으로 서 있는데 남자 의사 셋이 들어왔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고문보다 더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입을 벌리게 하고 치아를 확인했고 머리카락을 뒤져 비듬이나 이가 있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기 힘든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처녀성 검사를 시작하겠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8살 소녀들을, 그것도 당 간부 딸들을 짐승 다루듯이 검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씨 일가가 말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굴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소녀가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팔뚝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체면이. 하지만 보위부원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는 울면서 끌려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는 당에서 쫓겨났고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추방당했다고요. 단지 딸의 팔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쁨조에 가기 싫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저를 때리셨습니다. 이 못난 거사. 우리 집안의 영광을 내가 거부한다는 게냐. 내 오빤 목숨 걸고 원수님 모시는데 넌 그깟 몸 검사 받기 싫다고. 어머니도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이건 우리 가문의 문제야. 내가 거부하면 우리 모두 끝이야.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영광인가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주의 조국인가요? 18살 소녀를 알몸으로 세워놓고 검사하는 게 김정은이 말하는 인민의 행복인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거부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파멸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눈물을 닦고 다음 날 다시 그 건물로 갔습니다. 최종 선발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명 중 1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지만 저는 그저 멍했습니다. 그날 밤 합격한 우리 15명은 특별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은 앞으로 10여 년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특별 숙소 생활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15명은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체조를 했고 무용과 성악, 악기 연주를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술 교육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평범한 인민이 아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를 모시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교양원이라고 불리는 중년 여자가 매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뜻이었죠. 첫 번째 충격은 한 달이 지난 후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너희들을 접견하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직접 뵙는다니 떨리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저녁 9시 우리는 만수대 근처의 한 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호위사령부 군인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건물 안은 금빛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6.25 때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그곳은 궁전보다 화려했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뚱뚱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훑어보더니 몇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애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나가. 저는 남겨진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도할 게 아니라 저희가 부러워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거요. 김정은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셨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잔, 2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영광스러운 접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라 김정은의 놀이개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몸에서 씻겨지지 않는 더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선배 기쁨조원 한 명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0살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제 첫날이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 들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3가지를 명심해야 해. 첫째, 절대 사랑하지 마. 둘째, 절대 임신하지 마. 셋째, 절대 도망치려 하지 마. 이 3가지만 지키면 살 수 있어.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선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임신했어. 수영이라고 23살이었지. 걔는 임신 사실을 숨겼는데 3달 만에 들켰어. 그 다음 날부터 걔를 못 봤어. 나중에 들으니까 강제로 낙태시키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대. 수용소 가면 살아나오는 사람 없잖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망치면요? 2년 전에 한 언니가 도망쳤어. 평양역에서 잡혔는데 공개 처형 당했어. 반역자로 몰아서. 그 언니 부모님도 같이 총살당했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지옥에 발을 들여놓았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2번씩 접견을 갔습니다. 때로는 김정은 혼자, 때로는 그의 측근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웃어야 했고 즐거운 척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었고 탈락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집에도 못 갔습니다. 1년에 1번, 명절 때만 하루 외출이 허락됐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는 항상 물으셨습니다. 일은 어떠니?
원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니 좋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에 올 때마다 자랑스럽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자랑스러움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2018년 여름, 제 동기 중 한 명인 영희가 실종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녀의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보이부원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다른 선배가 몰래 귀띔해줬습니다. 영희 임신했대. 어젯밤에 끌려갔어. 저는 그날 밤 영희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21살의 그 친구는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강제 낙태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수용소로 보내졌을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김씨 일가의 소유물이고 쓰다가 버려지는 물건이라는 걸.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건 언젠가는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올 줄은. 2018년 가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김정은의 별장에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쁨 조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호위사령부 제구대대 소속 중저였습니다. 29살, 키가 180cm쯤 되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동정을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힘든지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그는 연애가 있을 때마다 경호를 썼고, 저는 그곳에 불려갔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눈인사만 나눴지만, 점점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그것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쁨 조원의 연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들키면 둘 다 죽는 거였으니까요. 그는 저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 파견 갔을 때 본 것들, 밀수꾼들에게 들은 남조선 얘기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선 동무, 언젠가 우리 이곳을 떠납시다. 중국으로, 아니 남조선까지 갑시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국경 경비대 출신입니다. 루트를 알아요.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됐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선배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임신하지 마. 죽는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와 저의 아이라면, 우리가 함께 키울 수 있다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만남 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동무,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이예요. 함께 키울 수 있죠?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그의 다음 말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도울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동무가 함께 떠나자고. 그건 임신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임신부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 건. 저도 죽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이.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를 지옥에 홀로 남겨두고 사흘 후 보이부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미선 동무, 임신 사실을 보고하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고발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저를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임신 7주차다. 아버지가 누구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그도 죽고 그의 가족도 끝장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보이부원이 비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너 혼자 죗값을 치르면 되겠구나. 이틀 후 아버지가 호출됐습니다. 아버지는 보이부에서 모든 사실을 들으셨고 분노에 차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별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난 순간 아버지는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리셨습니다. 이 더러운 년, 우리 집안의 치욕이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아버지, 입 닥쳐. 내 오빠가 뭘 하는 사람인데, 내 동생이 어디서 일하는데, 내가 임신을 해. 기쁨 조원이 임신을? 어머니도 함께 오셨는데, 그저 울기만 하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그 말이 아버지의 주먹보다 더 아팠습니다. 낙태해라. 당장 낙태하고 처벌을 받아라. 싫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저를 때리셨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내가 낙태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끝이야. 내 오빠도 동생도 다 끝나. 그래도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노려보시더니 돌아서셨습니다. 알아서 해라.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셨고 어머니도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뱃속의 아이만이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보이부는 제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낙태하고 함경북도 탄광으로 추방되거나 낙태 거부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선택해라. 저는 탄광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1월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 탄광촌으로 보내졌습니다. 평양에서 무산까지는 기차로 20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물칸에 실려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황량한 벌판과 폐허 같은 마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북한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텔레비전에서 자랑하는 사회주의 낙원이 아니라 굶주림과 절망뿐인 땅.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입덧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 유명한 기쁨조 출신이라며? 탄광 작업반장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50대 중반에 거칠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평양에서 좋은 것 처먹고 원수님 모시다가 배에 새끼 차서 쫓겨왔다며. 이 더러운 년. 그는 침을 뱉었습니다. 제 발 앞에. 여기선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다. 탄 못 캐면 밥도 없다. 알았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막사는 20명의 여자들이 한 방에서 자는 곳이었습니다. 판자로 만든 2층 침대, 찢어진 이불, 쥐와 벼룩이 우글거리는 곳. 평양의 특급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야, 기쁨조. 첫날 밤, 옆 침대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평양 출신이든 뭐든 소용없어. 오히려 더 찍혀. 조심해. 왜요? 너 때문에 배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 하나 더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료 여자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따돌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 앞에 놓인 그릇이 제일 적었고 일할 때도 제일 힘든 곳을 시켰습니다. 임신부는 가벼운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의하자 작업반장이 웃었습니다. 임신부? 여긴 그런 거 없어. 내가 낳으려고 고집 부린 거잖아. 알아서 해.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탄광으로 갔습니다. 석탄을 캐고
수레에 싣고 밖으로 나르는 일. 임신 5개월, 6개월이 되어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레를 밀다가 넘어졌습니다. 배를 바닥에 부딪혔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제발 병원에 보내주세요. 작업반장이 달려왔지만 그는 저를 일으켜 세우기만 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일이나 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죽게 내버려둬. 어차피 너 같은 반동분자 새끼 커봤자 쓸모없어. 그날 저는 막사로 돌아와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멈췄고 뱃속 아이는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돼서.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반장이 제가 있는 막사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잠든 척했습니다. 야, 기쁨 줘. 나와.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요? 평양에서 원수님 모시던 년이 설마 나는 못 모신다고? 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저 임신했어요. 임신부가 더 좋지.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사 안 여자들이 깼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상 자국 있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반장, 전염병 있습니다. 성병, 평양에서 옮았대요. 작업반장이 움찔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건드리면 반장도 옮아요. 그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더러운 년.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화상 자국 여자가 제게 다가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괜찮아. 오늘 밤은 안 올 거야. 감사합니다. 대신 조심해. 저 새끼 집요해. 다음엔 내가 못 막을 수도 있어.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잤습니다. 언제 그가 다시 올지, 다음엔 어떻게 막을지. 2019년 2월 5일,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막사에 혼자였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일하러 갔고 저만 남겨졌습니다. 12시간 동안 저는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의사도 없었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찢어진 이불을 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탯줄을 제 손으로 끊었습니다. 소독도 안 된 칼로요. 딸은 작고 약했지만 울음소리는 컸습니다.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해. 엄마가 꼭 살려줄게. 동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기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참나, 여기서 애까지 낳고. 너 며칠 후면 고아원 보내진다는 거 알지? 뭐라고요? 반동분자 자식은 당해서 키운대. 고아원 보내서. 너한테는 안 맡긴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를 빼앗긴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보이부원이 3일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고아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화상 자국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브로커 아는 사람 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브로커요. 그녀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쳤어? 애 안고 국경을 넘겠다고? 네. 이 아이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무산역 근처 대동강 식당 주인. 그 사람한테 가봐. 내 이름 대면 알아들을 거야. 고맙습니다. 근데 돈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몸으로라도 갚을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알려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2019년 2월 7일 새벽. 저는 생후 이틀 된 딸을 안고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확실히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저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딸을 품에 꼭 안고서요. 2019년 2월 7일 새벽 4시, 저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영하 20도.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었습니다. 저는 딸을 오단에 품고 그 위에 누더기 이불을 둘둘 말았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의 상황을 아는 것처럼요. 부산역까지는 걸어서 3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몸으로 게다가 아기를 안고 걷는 건 고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나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작업 반장이 제가 없어진 걸 알아챌 테니까요. 그럼 보이부에 신고하고 국경 경비대가 출동할 겁니다. 마침내 무산역 근처 대동강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숙 언니가 보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와. 식당 뒤 창고 같은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중국 가려고? 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뭐든. 너 지금 출산한 지 며칠 됐어? 이틀요. 미쳤구나. 애 안고 두만강을 건너겠다고? 네.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통 1인당 중국 돈만 위안이야. 한국 돈으로 200만 원쯤. 근데 너는 돈도 없고 애까지 있고 솔직히 안 데려가고 싶어. 제발요. 됐어. 대신 조건이 있어. 중국 가서 내 친척한테 1년 일해. 그럼 빚 갚은 걸로 쳐줄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인신매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여기서 차 태워줄게. 국경까지는 1시간 반. 거기서 내리면 강까지 도보로 20분. 강 건너면 중국이야. 알았지? 네. 근데 애가 울면? 안 울게 하겠습니다. 안 울게 하는 게 아니라 울면 다 죽어. 너도, 나도, 같이 가는 사람들도. 알아들었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트럭 짐칸에 저를 포함해 5명이 탔습니다. 40대 부부, 20대 남자, 그리고 저와 아기. 모두 필사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딸이 다칠까봐 꽉 껴안았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시켜.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급하게 젖을 물렸습니다. 산후 이틀이라 젖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아기는 빨기 시작했고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반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 저기 보이는 산 넘어가면 강이야. 강은 얼어붙었으니까 걸어서 건너. 근데 군인들 순찰 돌아. 불빛 보이면 무조건 엎드려. 알았지? 혹시 강 얼음이 깨지면요? 40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뭐. 운전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운전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아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뛰어. 4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을 때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걸어. 우리는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70m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걷기 시작한 지 10m쯤 갔을 때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아기 조용히 시켜. 40대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딸을 안고 달랬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추웠을 겁니다. 엄마 품에서도 영하 20도의 추위는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섞어라.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뛰어.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얼음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도 아기만은 젖으면 안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살기 바빴으니까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북한 군인이 발포한 겁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정확히 맞히진 못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얼음을 붙잡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한 손으로 안고 다른 손으로는 얼음을 짚으며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인가요? 저는 쓰러지듯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40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중국이야. 저는 딸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옷은 얼음장이었고 아기는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동사할 겁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여기도 위험해. 4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40대 부부는 아는 집이 있다며 먼저 떠났고 20대 남자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마을 어귀에서 저는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북에서 넘어왔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여자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얼른 들어와. 저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깨끗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깼네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그날 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애 안고 얼어 죽기 직전으로 왔더라고. 옷 다 벗기고 이불로 감싸고 애도 따뜻하게 해주고. 다행히 둘 다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국가도.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 처음 보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앞으로 어쩔 거예요?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 여기서 한국까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국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일단 여기서 몸 추스르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마을에 공안이 온대요. 탈북자 단속한다고. 빨리 숨어야 해요. 어디로요? 일단 뒷산 헛간으로 가요. 거기 숨어 있어요. 저는 딸을 안고 급하게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헛간에 숨어서 딸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저 멀리 공안 차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오면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옆 마을 친척 집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2주일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저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숙박비로 중국 돈 100위안씩 내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이래요. 밭일, 집안일, 뭐든지. 저는 아기를 업고 밭일을 했습니다. 옥수수 밭을 메고 감자를 캤습니다.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몸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은 더 악랄했습니다. 너 기쁨조 출신이라며? 예쁘네. 내가 한국 보내줄 수 있어.
대신 그 남자가 제 어깨를 만졌을 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습니다. 그래? 그럼 공안에 신고할 건데. 신고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남자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새벽녘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저 북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분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쉬세요. 안전합니다. 교회 지하실에는 저 말고도 탈북자가 5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한국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비용이 1인당 중국 돈 2만 위안 정도 듭니다. 400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대신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구나. 하지만 그 교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중국 공안이 그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공안이다. 모두 나와. 지하실 문이 부서졌습니다. 공안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탈북자들 다 체포한다. 우리는 손이 묶인 채 트럭에 실렸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목사님은 왜요? 불법 체류자 은닉죄래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공안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6명의 탈북자가 한 방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는 15살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울며 물었습니다. 북송이야.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고. 40대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그럼 저는 죽는 겁니다. 탈북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니까요. 아기는,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저는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연락을 했고, 한국 정부가 개입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보호 차원에서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아직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탈북자 보호는 국제법상 인도주의 문제입니다. 협상 끝에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중국을 떠나라는 것.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브로커 연결해 드릴게요. 이틀 후, 저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라오스 국경을 향해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4개월, 그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곳.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2019년 6월, 저는 다시 여정에 올랐습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그리고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총 3,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쯤 되니까 그 거리를 7번 왕복하는 셈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버스로 이틀,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일주일 걸려요. 검문소가 많아서 함께 가는 탈북자는 모두 11명이었습니다. 40대 부부, 20대 남자 셋, 30대 여자 둘, 그리고 저와 딸. 우리는 모두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너는 중국 조선족이야. 중국말 못하니까 절대 입 열지 마. 알았지? 네. 애가 울면? 안 울게 하겠습니다. 안 울게 하는 게 아니라 울면 다 걸려. 명심해. 버스는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낡은 장거리 버스였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6월 날씨라 버스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챘습니다. 엄마, 더워. 쉿, 조용히. 조금만 참아.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딸은 멀미를 했습니다. 토하고 울고 보채고. 하지만 저는 큰 소리 못 내게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눈치챌까봐. 첫 번째 검문소는 중국과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여권. 중국 국경 경비대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대원이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디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말을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 벙어리예요. 말 못해요. 경비대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저는 급하게 딸을 달랬습니다. 경비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울어? 배고파서 그래요. 금방 먹일게요. 브로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비대원이 한참을 노려보다가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검문소가 몇 개나 더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라오스에 들어섰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방 하나에 11명이 함께 잤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다닥다닥 붙어서.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턴 버스가 없어요. 걸어야 해요. 얼마나요? 이틀 정도. 산길이라 험해요. 우리는 정글 같은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나타나고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딸을 업고 걷는데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딸도 땀범벅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딸이 고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애가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병원. 여기 어디 병원이 있어요? 참아야죠.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처지면 버려지니까요. 그날 밤, 한 탈북자가 도망쳤습니다. 20대 남자였는데 브로커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을 못 낸다고 하더니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저 새끼 어디 갔어? 브로커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밀림 속으로 사라진 그를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저 새끼 죽을 거야. 이 정글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죽었다고. 독사에 물려서요. 사흘째, 우리는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국경이 아니라 미립국 루트였습니다. 여기서 트럭 타고 태국 들어가요. 근데 태국 경찰한테 걸리면 감옥 가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화물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짐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트럭이 국경을 통과할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검문 없이 통과했습니다. 태국에 들어왔을 때는 2019년 7월 초였습니다. 중국을 떠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방콕까지는 버스로 6시간.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하지만 방콕 가기 직전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태국 입국 심사대에서 우리는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 불법 체류자 같은데요. 태국 경찰이 의심했습니다. 우리의 가짜 신분증이 들통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객입니다. 브로커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체포됐습니다. 태국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11명 모두 한 방에 갇혔습니다. 철창 안에서 저는 딸을 안고 떨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 추방이래요. 중국으로 보내진대요. 40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그럼 거기서 또 북한으로 넘겨지는 거잖아요. 안 돼. 안 돼요. 저는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를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조용히 해.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제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주세요. 이틀 동안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목이 쉬어도, 간수가 때려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탈북자 분들이시죠? 괜찮으세요? 그 한국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대사관 직원이 태국 당국과 협상했습니다. 우리는 강제 추방 대신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 대한항공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창밖을 보니 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2019년 7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갈 때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 온 게 맞나?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저희를 받아준 모든 분들께. 통일부 직원이 저희를 하나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 하나원 기숙사 방을 배정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있고 온수가 나오고 침대가 있고 텔레비전까지 있었습니다. 북한 탄광촌 막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상담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며 뜨거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질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하나원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스마트폰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뭐든 입력하면 정보가 나와요. 컴퓨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기쁨조.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지옥이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고 김정은은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검색했습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장. 제 아버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등됐다고 했습니다. 딸이 기쁨조에서 임신해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숙청당한 겁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를 때리고 저를 버린 아버지. 하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 그분도 결국 김씨 일가의 희생자였는데 어머니 소식은 없었습니다. 오빠도 동생도 그들이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정착금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걷기 시작했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평양에서 기쁨조 시절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배웠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미용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2021년 저는 작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저는 딸을 안고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라야, 엄마가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야. 손님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기쁨조의 실체를, 북한의 진실을. 2022년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기쁨조 출신 탈북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북한을 헐뜯지 마라. 그리고 위협도 있었습니다. 입 닥치지 않으면 죽는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회유 조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유 조직, 북한에서 보내는 암살조였습니다. 탈북자 중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 중국 공안 손에서, 태국 구치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입 다물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기쁨조의 실체, 강제 낙태, 정치범 수용소, 탈북 과정,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어느 날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청문회에서 증언해달라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국회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앞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독재자일 뿐 아니라 성범죄자입니다. 그는 매년 25명의 소녀들을 선발해 자신의 놀이개로 삼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입니다. 그 증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스에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저를 반역자,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36살입니다. 딸은 5살이 됐고 유치원에 다닙니다. 어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북한이 뭐예요?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하지만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나온 곳이지. 거기는 나쁜 곳이에요? 응.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곳이야. 그래서 엄마가 여기로 온 거야. 그럼 우리 거기 안 가요? 안 가.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자유로운 이곳에서.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여러분, 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제 딸과 함께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갑니다. 북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오빠를, 동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으로 갈 겁니다. 제가 태어난 모란봉구역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제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와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기쁨조에서 탈북민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사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땅이,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디 북한에 남아있는 제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늘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